북한의 경제개혁과 관리 정책을 이제 같이 이제 토론을 하는데 순서는 김일성 때의 경제개혁, 그 다음에 세 번째 김정일 때, 그 다음 김정은 때,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경제개혁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지금 이제 진행형이기 때문에 한계가 뭐고 이제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평가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주로 경제 개혁에 관한 문제이긴 한데 왜 이 경제 개혁 문제를 주제로 했느냐 하는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사실은 북한의 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2009년 2월에 제가 이제 3차장, 물론 나중에 뭐 차장 한 번 더 하긴 했지만 끝으로 이제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갑자기 이제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니까 이제 그런 차에 이제 과거에 이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십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수료를 끝냈죠. 그래서 대학원에 물어보니까 재입학하면은 논문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을 쓰자. 그러면서 이제 주제로 선택한 게 그거였어요. 누가 정책을 결정하는지. 그러니까 보통 내가 현직에 있으면서 그 직원들이 정책,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 김일성, 김정일이 이제 다 합리적으로 다 결정하고 그거를 자기 용돈을 쓰듯이 아주 합리적 계산 아래 정책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잘 되지가 않아. 보이지 않으니까. 왜냐면 김일성, 김정일이가 하는 얘기로 다 포장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이 정책을 흥정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뭐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북한에 특히 그런 건 나타나지가 않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주주의 체제니까 나타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 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논리적으로 책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를 하겠다. 수령 결정론에 한계가 있고 사실은 다른 방법의 조직 행태라는 건 뭐냐면은 그 정책을 맡은 조직, 예컨대 내각이라든가 당이라든가 군대에서는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경험, SOP, 이 선배들이 했던 그런 관행, 그것에 따라서 정책을 선택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거 조직 행태라고 그래. 자기가 속한 조직의 어떤 그런 행태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 두 번째, 관리 정치. 이거는 뭐냐면은 그 정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여러 사람들하고 이해관계 있을 때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혹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들 간에 흥정하고 타협하고 혹은 갈등하고 뭐 싸워서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진다 하는 게 관리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이 그 NSC에서 이제 외교부 장관, 국방장관, 뭐 국정원장, 그다음 뭐 외교부 장관, 뭐 이렇게 하여튼 여러 명이 모여서 결정하는데 서로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해서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약간 다듬어져 가지고 하나의 정책이 나오는 것처럼 그것도 일종의 타협 혹은 뭐 이런 사물이죠. 그래서 정부 정치 모델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여하튼 관련화 혹은 정부 조직에서 서로 흥정 타협의 과정으로 정책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책 결정도 지도자가 최고 책임자가 결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조직 행태나 관리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분석할 때 이걸 참고로 이제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 얘기는 그 맨 밑에 제가 거기 써놨지만 앨리슨이라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쓴 책에 이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때 소련이 쿠바에 그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미국의 바로 그 목 앞에서 미사일 기지가 설치되니까 이제 그거를 압박하고 그래서 쿠바 해안을 봉쇄하고 이제 폭격을 하고 하여튼 그걸 제거하려고 하는 짧은 기간에 그거를 쿠바 위기 그거를 이제 그 외교 정책을 결정을 해요. 예를 쓰는 사람이 쿠바 위기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고 이제 레이셔널 액터 모델, 합의적 결정 모델, 오거나이제이셔널 비헤이비어 모델 해가지고 이제 조직 행태 모델, 뷰로크래틱 폴리틱스 모델, 관리 정치 모델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을 내가 원용을 해서 북한의 정책 결정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나는 정치 분석관이어서 주로
경제를 뭐 이렇게 내가 이제 책임자였으니까 경제 문제들을 포괄해서 알기는 하는데 그 신입 직원 혹은 주니어 때 그 경제부수관은 아니었다고. 그런데 이제 북한의 정책이라는 게 경제 정책을 제외한 뭐 핵 결정이라든가 정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안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자료 접근성이 굉장히 제한돼 있고 공개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북한 내부적으로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는 알려지지 않더라도 북한의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달해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덜하죠. 그래서 이제 그 비교적 많은 자료가 있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한번 이제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하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그런 책을 만든 거죠. 그래서 북한 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앨리슨이 선택한 정책 소재가 이 쿠바의 미사일 위기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급박하게 일어나는 상황, 위기 정책에 관한 얘기고 나는 북한의 경제 정책이라는 얘기를 이제 대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 두 개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경제 정책이라는 건 굉장히 완만하게 서서히 집행되는 그런 정책이에요. 정책이 다른데 소재가 이 모델을 거기에 적용한다는 게 적시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됐는데, 근데 알다시피 북한의 경제 위기는 위기예요. 쿠바 미사일 위기처럼 그것도 위기인 것처럼 위기라는 점에서 같아.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지는 시간 타임 테이블은 굉장히 하나는 급박하는 길게 완만하게 진행되긴 하지만 어떤 그런 점에서 같고 여러 가지 형태에서 앨리슨 모델의 적시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앨리슨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든 정책은 이 세 가지 모델 때로는 합리적으로 내가 내 용도로 쓸 때 가장 효율적으로 쓰잖아요. 막 낭비하지 않잖아. 합리적 모델이야. 그런데 이제 내가 했던 방식에 따라서 그냥 정책을 결정해. 이거 조직 행태 모델이야. 그런데 이제 위기가 닥치면 과거 형태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더 과감하게 혁신을 해, 정책이. 이 세 가지 모델을 다 정책에 이렇게 비춰봐야 이 정책이 어떻게 어떤 배경에서 결정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 프리즘으로 정책을 동시에 봐야 정책의 결정 과정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또 이런 모델이 적용되는 거는 다원주의, 우리 같은 민주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히틀러 같은 전제주의 체제에도 마찬가지다. 거기 적용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 히틀러 같은 그런 독재 체제, 전제 체제에도 그 블랙박스를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서 이런 정책 갈등, 그 다음에 관행적인 정책 결정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에 용기를 얻고 이제 북한 정책을 이 모델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컨대 중국의 정책 결정, 중국의 그 옛날에 마오쩌둥, 모택동의 교도 그것도 북한하고 같아요. 수령 결정론이 아니고 거기는 모택동 총사론이라고 그래요. 모택동이 총사, 모든 것을 결정한다. 마오쩌둥 총사론이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 미국의 분석가들이 중국의 정책 결정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택동이 다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정책 결정을 수령 결정론으로만 보듯이. 그런데 알다시피 모택동이 죽고 난 뒤에 중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 갈등, 그 다음에 죽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투쟁, 뭐 이런 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사후에 이 모택동 시대의 정책 결정이 굉장히 많은 흥정과 타협,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중국의 정책 결정론, 모택동 총사론도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게 나중에 이제 밝혀졌지. 그래서 아마도 북한의 이 유일지배 체제가 끝나고 북한의 다원주의 체제가 이제 들어서면 또 혹은 이제 통일이 되면 그래서 과거의 정책 결정 과정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점검하는 상황이 되면 아마 내 얘기가 좀 더 과감하게 수령 결정론에서 벗어나서 다른 예컨대 관료들의 갈등 혹은 조직 행태 이런 현상에 우리가 주목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게 아마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하튼 그래서 잘 알 수가 없고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측면에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북한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로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관리 개선. 북한은 경제관리 개선이라고 경제관리하는 방법을 바꾼다라는 걸 소재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공개된 자료가 이거예요.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라고 김일성이 쓴 책이 굉장히 김일성이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이 초기에 이 사회주의 집단주의 경제체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갈등 문제가 있어서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정리한 책들이 있어요. 그게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에 발행한 책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아, 얘들이 이런 고민을 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김정일은 2001년 10월 3일 담화라는 거를 발표했어요. 강성되고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 강화할 때 대하여. 여기는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김정일이가 이때 10월 3일 담화가 굉장히 파격적인 이제 계획 경제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그 경제 관리하는 방법을 혁신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 담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은 2014년 5월 30 담화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 현실에 맞게 경제관리 방법을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요 세 가지 문헌과 여러 가지 그 외에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문건들을 토대로 경제관리 개선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정책 결정 과정하는 얘기를 살펴봤죠. 대체로 김일성은 생산 현장에서 공장 기업소에서 경제 관리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김정일과 김정은은 생산 단위가 아니고 중앙 차원에서 경제 정책 전반, 그게 거시경제죠. 거시경제를 어떻게 좀 바꿔볼까. 우선이 많고 문제가 많이 생겼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하튼 세 사람 다 일시적이든 거시적이든 경제관리를 개선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경제관리 개선이라는 표현을 나는 이제 경제개혁이라고 바꿨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경제개혁의 엄격한 개념은 개혁이라는 말은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예요. 그 다음에 역행하지 않는 그게 바뀌어지면 다시 이렇게 리버스 버리니까 역행하지 않는 개혁이 개혁이에요. 그렇지만 북한은 잠깐만 거꾸로 되돌아왔죠. 그렇지만 하여튼 정책의 변화 조정치고는 굉장히 과감한 그런 개선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경제개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거를 경제개혁이라고 보자라고 해서 이제 북한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조금 개념을 내가 확장을 하기는 했어요. 먼저 이제 그래서 이 세 사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개혁 조치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먼저 김일성. 50년대에도 물론 북한에서 경제정책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었어요. 50년대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전쟁 이후 복구, 전후복구라고 그러는데 복구하는 문제 가지고 중공업을 먼저 발전시킬 것이냐, 경공업을 먼저 발전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둘러싸고 북한 내부에서 노선 다툼이 있었어요. 이제 소련파, 연합파는 경공업, 인민들의 생활, 향상, 이것부터 하자. 근데 이제 김일성은 중공업을 먼저 발전시켜야 중공업이라는 게 이제 경제의 엔진이라는 거예요. 이 엔진을 튼튼하게 갈아 끼워야 나머지 부분도 좀 늦지만 인민생활의 형성이 부진하지만 더 넓은 범위에서 경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갈등이 있긴 있었어요. 뭐 그것도 포함해서 근데 이제 60년대 들어와서 소련에서 스탈린이 죽고 그래서 이제 스탈린의 어떤 전통적인 경제 관리 방식에 대한 비판 이게 있었어요. 소련에서 리베로만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 경제의 원리를 조금 도입하자. 코시킨이 개혁을 했죠. 그래서 화폐라든가 가치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자. 이런 조류를 북한에서 받아들이자 하고 한 사람들이 갑산파예요. 이제 한경국도 갑산은 이제 이것도 김일성하고 같이 같은 파벌이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김일성하고 좀 마지막으로 대립한 그 세력이 갑산파죠. 박금철이라든가 김도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직 이제 김일성의 권력이 유일 지배로 확립되기 전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 갑산파들은 가화폐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북한 화폐 있잖아요. 그런데 가화폐, 일종의 코인이야, 코인. 가짜 화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코인을 만들어서 이 광산 노동자
혹은 황해제철 뭐 이런 데서 증산, 그러니까 이 생산 성과를 거둔 노동자한테는 이 코인을 좀 많이 주고 또 적게 한 사람 덜 주고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자 하는 주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갑산파의 주장이야.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1960년대 그런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수청당했어. 김정일이 그때 상황을 뭐라고 묘사했냐면은 반당 반혁명 분자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경제 관리에 자본주의적 방법을 받아들이려 했다. 예컨대 반당 반혁명 분자들 아까 갑산파에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황해제철소에 가서 갑치법칙 운운하면서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물질적으로 노동자들한테 물질적으로 자극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증산하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게 그래서 노동자를 우롱했다는 거야. 이 물질적 자극에 반대하면 정신사상적 자극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김정일이가 이제 그때 상황을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거죠. 당시 이제 김정일이 60년대 김일성 대학 졸업하고 이제 정치 무대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자기 아버지의 의정을 받아들여서 이제 여러 가지 글도 쓰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김정일의 생각이나 김일성 생각이 같은 얘기죠. 여기 뭐 누가 얘기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하튼 초기에는 그래서 이 가화폐, 이게 뭘 가치법칙 혹은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이 사람들 결국은 숙청당했잖아요. 갑산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노선 다툼이 경제 문제 가지고를 핑계로 해서 이 김일성의 정적을 갑산파를 숙청했어요. 자, 그랬는데 1969년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숙청을 다 끝내고 김일성이 이제 그 유일지배 권력이 강화되고 난 뒤에 김일성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일꾼들, 경제관부들이 가치법칙을 전혀 인정하지 않다. 이건 문제가 있다. 좌경우를 범하고 있는 거다. 사회주의 때, 사회주의 다음에 공산주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야. 사회주의는 과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과도기라서 가치법칙을 조금 이용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김일성이. 응? 왜냐면 이게 만약 가치법칙을 이용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증산이 안 되고 문제가 많으니까 이미 정치적으로 정적은 숙청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제가 몇 년 지나가는데 김일성이가 이 소련에서의 어떤 문제처럼 이 경제를 조금 개혁할 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는 반대파가 개혁을 하자고 하니까 그걸 거부했다가 정치적으로 이제 그들을 숙청하고 난 뒤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는 그 경제개혁 조치를 조금 뒷구멍으로 뒤늦게 철저하게 도입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도입하는 그런 행태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북한에서의 경제개혁, 뭐 경고업 노선을 우선으로 한다든가 가화폐를 도입하자고 한다든가 이런 주장들은 김일성파가 주장한 게 아니고 김일성 반대파들이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경제개혁의 그 의제는 그 김일성 같은 집권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고 의제를 그 제기한 게 아니고 반대파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경제개혁이라는 의제는 이 반대파들이나 제기하는 그런 의제다라는 생각을 북한 엘리트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 계속 또 숙청당하니까 정책으로 민감한 의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의 경제개혁이라는 정책사에서 경제개혁 문제가 첫 단추가 잘못 보여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북한의 경제개혁을 제약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60년대 경제개혁을 시도를 했다가 70년대에서는 중국에서 개혁개방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마저도 개혁개방을 하는 거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80년대 초에 우리는 중국의 개혁개혁을 거부하는 거야. 우리 식대로 살자. 주체사상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때 북한의 그 젊은 농업연구사가 우리도 중국처럼 농가 책임 생산제. 중국의 경제개혁, 개혁개방은 농업 부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 농민들이 가정농을 해서 증산을 쌀이 엄청나게 증산돼서 그런데 그걸 이제 그 등소평이 보고 그걸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이제 해안가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개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제개혁이, 개혁개방이 확대됐죠. 근데 하여튼 북한에서도 어떤 농업연구사가 농가 책임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김정일은
그 사람을 숙청했어요. 이제 쓸데없이 외부 사주를 도입한다고. 그랬다가 80년대 초 얘기인데 80년대 중반쯤 가서는 또 합병법을 선택하고, 합병법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나라 그의 투자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공장 기업체를 같이 외부의 투자, 외부 기업, 외국인 기업하고 같이 운영한다는 거죠. 독립채산제. 이거는 중앙의 경제관리로부터 벗어나서 대규모 공장 기업체가 자기 독립적으로 이윤, 채산성을 따져가지고 성과와 뭐 이런 걸 따져보자 하는 식의 일종의 경영 개선이죠. 연합기업소, 비슷한 종류의 기업체들끼리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다 일일이 다 이렇게 조절해주는 방식이 아니고 몇 개의 큰 단위로 묶어서 이 자율성을 부여하자,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종래의 자력갱생과 사상적 자극을 강조했다가 이제 외부의 자본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사상적 자극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원가, 이윤, 뭐 그 다음에 물질 자극, 인센티브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70년대에도 초기에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일단 거부했다가 조금 지나고 난 뒤에 문제가 없으니까 몇 가지 개혁 조치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지만 그게 철저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80년대도 마찬가지야. 80년대는 여러분 아다시피 80년대 중반 이후에 동구에서 이 동구 사회주의제가 붕괴됐잖아요. 나중에 물론 독일은 통일도 됐고 소련도 뭐 지금 후진국이긴 하지만 사회주의제에서 개혁을 했잖아요. 동구 사회주의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획경제체제에서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한 거예요. 그 체제 전환에 개혁 개방 수준이 아니고 중국은 경제적으로만 자본주의 했고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그대로 하고 있는데 80년대에는 동구 소련은 경제든 정치든 전부 우리 그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 자본주의 체제로 혹은 다운적 체제로 전환했어요. 물론 철저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80년대 후반서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 이제 북한의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개혁 개방하고 러시아, 소련도 저러고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북한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린 여전히 우리 스스로 살겠다는 거야. 적기가 갈 테면 가라. 폴란드, 헝가리 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탈했는데 하여튼 그 자기 그 적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키겠다는 거야. 이러면서 반대 노선을 쳤어. 그렇지만 북한도 별 수 없었어요. 91년에 결국은 이제 외자가 들어오지 않고 뭐 그러니까 낮은 선봉에 자유무역지대라는 걸 설치했죠. 일종의 이 작은 개혁 조치, 개방 조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오기정은 외부의 어떤 정치 사상적 이런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오기장을 치고 경제 투자, 이 낮은 선봉은 이제 이 자유라는 말을 나중에 빼긴 했지만 별도의 경제 특구로 만들어서 외부 이 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리고 난 뒤에 김일성이도 죽고 북한에 이제 문제가 많아서 굉장히 그 위기가 심각해지고 고난의 행군도 되고 하는 90년대 중반에 북한 경제가 굉장히 그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있긴 한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김일성이 죽기 전까지 세 차례 거의 한 10년 단위로 경제개혁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 특징들이 뭐냐면은 전부 이게 외부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혁 조치를 하니까 그 물결이 북한에도 퍼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 소련에서의 고르바초프 리베르만 방식의 도입, 중국에서의 개혁 개방, 그다음에 동구 러시아 사회주의의 전환, 이런 파장이 북한에 미치니까 북한이 대응한 거죠.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외부에서의 개혁 개방 사조가 들어오니까 이게 자기들 체제에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불안하니까 일단 차단했어. 정치적으로 통제한 거죠. 잠금 효과. 그랬다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고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난 뒤에 뒤늦게 지각 효과죠. 뒤늦게 그 다른 나라의 개혁 조치를 제한적으로 적당히 받아들였어. 이런 게 특징이야. 김일성, 김정일 때의 개혁 조치 특징은. 그러니까 철저하지 못했고 내부적인 문제에서 되지 않았고 지체됐고 또 이게 절충적이고 이래서 북한의 경제개혁이라는 게 김일성 때는 이렇게 아주 그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이 그 내내 북한의 경제개혁, 경제관리 개선 문제가 의제에 떠오르면 이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됐어요. 일종의 관행화된 그런 정치결정 패턴이 됐던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
김정일의 경제개혁은 김정일이가 1994년에 김일성이 죽고 고난의 행군을 겪고 바로 권력 승계를 하지 않았잖아요. 북한 경제가 무너지고 문제가 심각하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자기가 장악하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3년 지나서 김정일이가 이제 권력 승계를 했어요. 97년 10월에 당직을 장악하고 98년에 국방위원장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뒤늦게 장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개혁이라는 걸 김정일이가 해요. 그 위쪽에 있듯이 2000년에서부터 이제 모색 생각하기 시작해서 2009년에 완전히 끝났어. 그러니까 김정일의 경제개혁 과정은 입안, 추진, 왼쪽에 확대 정체를 거쳐서 후퇴하는 굉장히 긴 10년에 걸쳐서 길게 이렇게 사이클을 그린 그런 긴 텀으로 경제개혁 조치가 시도됐고 그 다음에 후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좀 더 얘기를 해주면 그 표면에 있듯이 1999년 6월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북한의 경제가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붕괴됐다가 이제 그때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북한이 이제 개건 공장기업소가 이렇게 막 망가진 거를 수리하는 거예요. 수리하고 보완하고 외부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보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제 개건 사업을 많이 했죠. 뭐 그래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김정일이가 이제 경제 개혁을 한번 연구해봐라. 내각 중심의 경제 관리를 연구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의 정책 결정은 당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책 결정과 지도를. 그다음 집행은 이제 경제정책에 대한 집행을 이제 특히 국가경제, 민생경제의 경우 내각에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당이라는 게 정치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사상이라든가 그러니까 경제관리의 어떤 전문성, 내각은 그 전문성이 있어요. 또 이제 경제관리 방식, 그러니까 합리성, 이윤 뭐 이런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데 당은 경제를 관리하게 당 보고하려면은 이 사상적인 통제라든가 노력동원이라든가 뭐 이런 전문성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이 내각 중심의 경제관리를 연구하라는 얘기는 경제관리하는 방법에 어떤 전문성, 사상 중심보다 물질적인 혹은 이제 이 자본주의 체제에 적격 비슷한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6월 3일 날 지시했기 때문에 63그룹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각 경제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63그룹바를 만들어가지고 개혁 조치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한편 이제 김정일은 2000년이면 이제 1900년대 2000년 새로운 뉴 밀레니엄이라고 그래. 세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도 물론 북한은 2001년을 뉴 밀레니엄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뭐 여하튼 김정일도 뭔가 이제 북한을 좀 이렇게 혁신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리, 실적 혁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주중해요. 물론 그때 2000년대가 들어오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햇볕 정책을 써가지고 정상회담도 하고 대외관계도 많이 해요. 우리가 북한과 수교를 맺는 다른 나라들을 옛날엔 그건 못하겠어요.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북한과 수교해라 하라고 도와줬어. 그 덕분에 이제 김정일이가 많은 나라와 수교도 했고 북한이 이제 다른 국제세계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많이 해줬지. 그래서 이제 김정일도 이제 그런 외부 조건도 개선되고 또 뭐 이렇게 되니까 또 너무 워낙 경제가 반토막이 나고 무너졌으니까 뭔가 새로운 조치가 아니면 이 혁신적인 정책이라는 거는 정책의 위기가 와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혁신을 도입하지 않아. 근데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 경제가 무너졌으니까 김정일이가 혁신적인 생각, 뭔가 좀 과감하게 대담하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것처럼 2001년 10월 3일 날 담화를 발표해서 경제관리 개선을 경제개혁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대외적으로 밝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년 후에 2002년 7월 1일 7조치라는 게 발표돼요. 아까 얘기한 63그룹화가 그거를 이제 경제 개선 조치. 이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북한 경제 관리 방식치고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7조치의 내용을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 그걸 먼저 보면 첫 번째, 공짜 없애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공짜잖아요. 국가에서 다 생산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경유제, 그 다음에 배급 이거죠. 그런데 공짜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웬 소리야? 파격적인 얘기지. 임금, 물가, 이 북한은 평등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을 거의 비슷해. 약간 광산 노동자가 많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가 좀 적고,
근데 거의 비슷해서 먹고 살 수 있게 월급은 월급에 의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배급이 많으니까. 근데 물가를 현실화하라는 거야. 이거는 현실화하라는 얘기는 거기에 이제 원가가 많이 들어간 거는 비싸게, 그렇지 않은 건 적게, 또 물자가 부족한 거는 비싸게, 그다음에 많은 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시장 경제, 우리와 같은 수요 공급의 법칙 정도는 아니지만, 여하튼, 그래서 물가를 좀 비싸게 팔아가지고 좀 적게 소비하게 하고, 또 원료 들어간 것만큼 뽑고, 이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식량 생필품의 가격도 좀 올려라. 그래서 국가가 전부 비용을 부담해서 저가로 배급해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계획경제잖아요. 그 계획하는 권한을 분담하라 이거예요. 밑에 중앙계에서 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니들이 어떻게 다 참여되는 거 다 계산하냐 이거야. 그거 하지 말고 지방정부나 혹은 공장기업소한테 이관하라. 다 이관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중앙지표, 전략지표 외에 이제 내려보내서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는 밑에서 알아서 생각하게 하라. 원가, 물가를 정할 때, 생산관리를 할 때, 기업의 어떤 평가를 할 때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번수입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이거 따져가지고 기업을 평가하고, 또 돈 많이 벌었으면, 원가를 많이 전락했으면 장려금도 지급해라. 그 다음에 농업에서는 협동농장 집단화 했잖아요. 집단화 했는데, 그래서 이제 협동농장에는 몇 개의 작업반이 있어요. 큰 작업반. 그 다음에 분조가 있어. 14지 25명. 그 밑에 물론 포전, 또 작은 작업반이 또 있긴 한데, 여하튼 협동농장을 대규모로 관리하니까 이게 서로 일도 안 하고, 이게 경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더 쪼개라. 10명 내지 25명쯤 되는 몇 개의 분조로 나누어서 서로 경쟁시키고, 또 많이 생산한 분조는 좀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라. 또 동시에 식량을 국가는 이제 국가가 배급하니까 그 식량의 국가에서 수매할 가격이 82전이에요. 그때 시장의 쌀값이 44원쯤 됐는데, 이거를 40원에 사드리라는 거예요. 82전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현실적인 가격으로 농민으로 사드리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팔 때도 현실적인 가격으로 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국가 배급제를 사실상 식량마저도 국가 배급제에서 물러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얘기냐면은 2002년이면 이미 1990년대에 북한의 경제가 반토막이 나서 식량을 국가에서 배급 못하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이 단간부나 혹은 잘 돌아가는 공장기업체를 제외하고는 배급제가 이행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법령상으로는 이런 걸 고집했어. 그리고 또 일부 식량을 군인이나 단간부한테 배급하기 위해서도 82전에 수매가지고 했지.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라는 것도 상하기관에 분담하라고 했지만 이미 중앙에서 뭐 할 수가 없었어. 재료가 없으니까, 물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알아서, 연합기업에서 알아서 생산을 했어요. 이렇게 7일 조치의 상당 부분은 이미 현실 경제에서, 공장기업소에서, 혹은 협동농장에서 이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다른 관행들을 뒤늦게 현실화시켜준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오랫동안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중앙통제경제, 계획경제가 망가지니까, 그리고 그걸 다시 원위치기가 곤란하니까 후퇴한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공식적으로 수용했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조치예요. 이런 식의 조치가 김일성 이후 북한 경제에서는 최초의 조치예요. 굉장히 과감한 조치죠. 그래서 이제 그 7일 조치를 하고, 7일 조치는 일종의 북한 경제에 대한 개혁 조치야. 그 다음에 개방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북한 경제를 부족의 경제라고 그래. 부족의 경제. 항상 물자가 부족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경제 개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경제 투자를 확대하고 개방을 해서 외부로부터 그 물자의 교류를 활발하는 게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2002년 9월 달에 그 신의주를 개방하려고 했어요. 근데 동시에 금강산도 우리하고 금강산 개성공단도 개방하는 신의주 금강산 개성을 특구로 만들었어. 물론 금강산하고 개성이 특구가 실제로 이행된 건 몇 년 지나가고는 안 되지만 이렇게 세 개의 특구를 만들려고 했고, 근데 신의주는
북한이 과감하게 북한 사람들 하면은 제대로 개방을 안 하니까 중국의 양빈이라는 사람을 이 행정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신의주를 과감하게 여기서 이제 자본주의 방법을 도입시켜서 한번 거기서 이제 특구로 만들어가지고 홍콩처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시도도 해요.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시장을 공인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시장이라는 게 김일성 때는 장마당, 농민시장 이런 게 있어, 농민시장. 그래서 이제 뭐 열흘에 한 번씩 농민들이 이제 그 나물 뜯어오고 혹은 뭐 이렇게 이 나무로 그릇 만들고 이런 걸 이제 그 부팅해서 이렇게 팔고 하는 게 농민시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90년대에 경제가 망가지면서 시장이 생겼어. 장마당이라고 그래. 그래서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때서 90년대에. 그러니까 국가가 배급을 못하니까 주민들은 시장에서 지들끼리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죠. 근데 북한은 그거를 장마당, 농민시장이 있고 장매당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어. 왜냐면 그렇게 시장화, 이거는 그러니까 계획경제에서 후퇴하는 거거든.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뭐 그랬다가 이제 2003년 5월에 가서 종합시장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을 그럼 국가가 만들어줘라. 이 매대도 만들고 그다음에 뚜껑 건물을 져가지고 거기에 사람들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하라. 이게 종합시장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시장 세금, 매대세나 뭐 세금을 걷어들여라. 해서 이제 그걸 활성화하는 조치를 하는 거지. 종합시장을 공인했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즘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로 보면은 여하튼 아까 경제관리 7조치에 이어서 시장을 공인하는 조치를 김정일이가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는 박봉주를 총리로 등용하는데 이게 이제 경제 7조치를 하고 난 뒤 한 2년쯤 지났어요. 2년 지났는데 별로 뭐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하고 적용을 해봤자 경제가 별로 활성화되지 않는 거야. 김정일로서는 뭔가 이 물자가 많이 생산되기를 기대했는데 별로 국가한테 별로 재정 수입도 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9월 달에 박봉주가 이제 뚝심 있는 지배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화학공업상 장관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성실하고 공장에서 관리를 잘하는 인물로 이제 박봉주를 소재로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박봉주를 총리로 등용을 했어요, 김정일이가. 그리고는 박정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9월달에 내일 이제 당 정책회의에서 너를 총리로 임명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제대로 한번 경제를 개혁해봐라. 그래서 경제를 한번 활성화시켜라. 그래서 국가 재정을 좀 국가의 재정 수입도 늘려라. 이게 김정일이가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그러면 당 간부나 군대에서 자꾸만 따지고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그거 봐주겠다. 그래서 박봉주한테 한번 제대로 한번 경제개혁을 해보라고 지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박봉주가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박봉주가 이제 그래서 좀 더 과감한 이제 개혁 조치를 하죠. 그게 이제 경제개혁의 확대야. 그래서 가정용농제 아까 하다가 했던 뭐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일단은 이건 농업제도의 개혁이라는 게 파급효과가 워낙 크니까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또 기업의 경영자료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요. 그랬다가 2004년 6월 말에는 그 전서부터 이제 또 새로운 그룹바를 상부전을 만들어가지고 7조치가 도대체 제대로 된 계획이냐 이걸 다시 평가해서 새로운 개혁 조치를 만들어요. 좀 더 과감한 개혁 조치를 만들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준시장 경제, 시장 경제에 가까운 개편안을 박봉주가 만들어가지고 김정일한테 건의를 해요. 2004년 말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7조치는 이건 개혁 조치도 아니다. 이거는 과거에 경제 간부들이 경제에서 단편적으로 했던 걸 한데 모아가지고 한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 계획권을 분권화했다고 하지만 이미 워낙에 행군 이후에 지방에서 이렇게 분권을 알아서 계획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가격을 뭐 현실화했다고 그러지만 이게 가격을 현실화한 거냐? 이 가격이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는데 이거 한번 결정된 가격은 또 오랫동안 올려주고 오랫동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또 탄력적이지 못해. 이게 무슨 뭐 가격을 재조정한 거지 이게 무슨 가격을 현실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7조치를 비판해요. 이 7조치는 계획경제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니고 아주 엉성한 조치다 이렇게 비판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과감한 개혁 조치를 하자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토론을 한 몇 개월 동안 해서 이제 시장 경제에 가까운 경제 개혁 조치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각 경제 간부들인데 토론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들은 당 간부가 아니고 경제 내각 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 이 정치 문제를 건드리면은 이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 문제 건드리지 말자고 하는데 한참 토론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 결론이 뭐냐면은 정치를 건드리지 않으면 개혁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선 특수단이 북한이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이후에 경제가 망가지니까 국가 배급제가 무너지고 군대 경제, 군수 경제나 당 경제가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전부 돈벌이가 되는 공장기업을 꿰차고 거기에서 돈벌이 해가지고 그 당 자금도 만들고 군대도 운영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특수단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이 많은 거야. 이런 것들을 한데 통합해가지고 내각에서 이런적으로 한꺼번에 관리를 해야 경제 개혁이 가능하다. 이 경제가 파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분절 경제라고도 그러죠. 분절, 마디. 북한 경제가 분절 경제야. 마디처럼 이게 쪼개져 있어.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결국 그러지 않으면 개혁을 아무리 해봤자 워낙 경제적인 잉여가 생기면 군대로 군수경제로 빠져나가고 당장으로 빠져나가고 뭐 이런 개혁 조치에서 성과를 다시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결국에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특수단의 얘기, 그러니까 국가 배급, 그러니까 예산제 기관이 있고 이 자체로 돈 먹고 사는 채산제 기관이 있어요. 그 북한의 이 공장기업소 기관에는 독립채산제 기관은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공장기업소 구성원들에 나눠주는 거야. 근데 예산제 기관은 당간부나 군대나 평양시 대부분이지. 평양시에 있는 사람 대부분. 국가가 돈을 벌어가지고 예산을 의해서 먹여 살리는 거야. 북한에 말이야 예산제 기관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니까 아무리 그 재산을 해도 전부 그 사람들은 먹여 살리고 바빠가지고 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특수단이 예산제 기관을 대폭 줄여라. 줄여야 된다. 이런 권유를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은 중국은 말이야 북한보다 엄청나게 큰 답인데 이 중국의 수도가 북경, 베이징이야. 그런데 북한의 수도는 평양이고 근데 베이징만 해도 거기서 이렇게 국가에서 먹여라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 이거야. 예산제 기관이 얼마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평양은 전부 먹여 살린 사람들이라는 거라. 평양은 모든 사람들이 간부라서 이 일을 시키는 사람만 있고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중국의 뭐 얼마나 글쎄 10분의 1, 100분의 1 밖에 안 되는 그런 공화국이 평양에 예산제 기관이 이렇게 대규모로 있어도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줄여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북경과 비교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래야 이제 개혁의 효율이 성과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한 얘기는 경제 얘기만 하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 정치적으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의 일단을 김정일한테 건의를 했어요. 좀 예산제 기관도 좀 줄이고 뭐 전면적으로 없애라는 얘기는 못하고 그 다음에 특수단위도 좀 줄여라. 너무 군대에는 할 수 없고 뭐 조금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이 좀 더 과감하게 시장 경제, 그러니까 이제 권한을 더 대폭 이용하고 물가도 좀 더 이 탄력적으로 가격을 조절하고 뭐 이런 개혁을 건의를 했던 거죠. 그런데 해가 바뀌도록 김정일이가 답을 하지 않아. 김정일이가 고민이 깊어진 거야. 이거는 당 간부나 이 기득권층의 이익을 건드리는 얘기거든.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 뜸을 들여. 그런데 2005년이 됐어요. 당은 모든 적을 감시하는 조직이야. 당에서도 이걸 알아챈 거야. 아, 이놈 봐라. 내각에서 경제개혁을 한다 하더니 자기들이 영역을 막 건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 특수기관을 추천하고 뭐 이런 얘기를 당에서 알아챘죠. 그래서 당에서 이제 뭐라고, 그때 이제 노동신문에 나온 얘기가 경제관리에서 당의 영도를 보장해야 된다. 개혁 속도가 북한의 현실하고 맞지 않다. 이 개혁 속도는 너무 빠르다. 이런 논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이 당 간부들이 김정일한테 가서 내각의 경제개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보고 가기 시작하는 거지. 처음에는 내각 간부들의 비리를 얘기해요. 박봉주를 빼고 장관들이 어디에 전기를 끌어가지고 수령님 모신 어떤 그런 건물에 전기를 끌어들여서 그걸 좀 다른 데서 쓰자. 뭐 이따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이 당 간부들의 문제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각이 주장하는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게 도대체 기관 기업소나 주민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게 개인들의 돈벌이, 공장기업소의 돈벌이는 될지 모르지만 국가의 돈벌이는 안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돈벌이를 아무리 장려해봤자 이게 개인 돈 주머니만 늘어나고 국가 돈 주머니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제개혁 내각 조치의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당에 옛날에 9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당의 경제정책 부서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90년대 말에 들어와서 김정일이가 이제 개혁 조치를 하면서 내각 책임제, 내각 중심으로 경제개혁을 하라고 하면서 이제 당의 경제부서가 없어졌어.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당의 경제부서를 만든 거야. 그게 계획재정부야.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박남기가 기획재정부가 돼가지고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당이 회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각 간부들을 조사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박봉주까지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박봉주가 정책 실패했다. 뭐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박봉주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는 총리에서 해임해서 지배인을 추청해요. 내추설. 그리고는 그런데도 김정일은 여전히 박봉주를 쉽게 해임하자 2005년에 이 당이 문제제기 시작했는데 2007년까지 박봉주를 데리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2년 동안. 그래서 그거는 김정일이가 자기가 먼저 경제개혁을 하라고 박봉주한테 시켰거든. 왜냐하면 북한 경제가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뭐 자기한테 도전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뭐 계획 조치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게 김정일의 생각이었어요, 초기에. 그래서 박봉주 보고 시켜서 좀 해보라고 했는데 이제 당에서 딴지를 건 거죠. 그래서 여전히 김정일은 자기가 시도한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미련, 이게 있었어요. 도박사와 같은 미련이라고 내가 책에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박하다가 잃은 돈이 생각나잖아, 오랫동안 하면은. 그러니까 그걸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야. 이제 여하튼 경제 개혁에 대해서 김정일이가 계속 도박사와 같은 미련을 갖게 되니까 이 당에서는 그 미련을 끌어버리기 위해서, 김정일의 그 경제 개혁에 대한 미련을 끌어버리기 위해서 또 다른 짓을, 이제 상황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2007년이야. 2007년 여러 가지 그 문제 상황을 만들고, 이제 뒤에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결국은 2007년 8월에 김정일이가 시장을 비사회주의 사업시로 규정한 거예요. 이건 아까 얘기한 종합시장을 공인한 데서 거꾸로 간 거지. 그러니까 시장은 비사회주의, 다른 말로 하면은 자본주의라는 거죠. 자본주의가 이 돈벌이를 하겠다는 생각, 또 날라리 풍족, 이게 비사회주의지.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장소다. 그래서 시장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기 시작해요. 10월부터. 그 다음에 2008년에 6.18 담화라고,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물질적 자극이라든가 뭐 원가 개념이라든가 뭐 김정일이가 한때 떠들었던 개혁에 관한 담론들을 전부 걷어들여. 그래서 개혁을 이제는 안 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3 담화에서 6.18 담화로 개혁이 시작됐다. 개혁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보수적인 통제 경제가 강화되는 거야. 시장을 통제하고 달러나 위안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11월 30일 날 화폐를 개혁해요. 구화폐를 100원 갖고 오면 신화폐 1원으로 100대 1로 바꿔주는 화폐 교환인데, 북한에서는. 근데 이 조치가 워낙 짧은 기간 내에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화폐 개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화폐 개혁을 단행하고. 근데 이제 뭐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화폐 개혁이 있고 난데 엄청난 문제가 생겨. 거기에 반발하는 문제가 생기고 물가는 엄청나게 뛰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먹고 살지 못하니까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뭐 이런 현상이 2009년, 2010년 초에 막 생겨요. 그래서 막 그 시장에 가서 반대하고 이 막 시장을 통제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 덤비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총리도 사과했어요. 아주 미중의 사태가 인민만장을 모아놓고 북한 내각 총리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죠. 그 다음에 그걸 위반한 박남기를, 그 부부장을 처형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박남기 최민장 해가지고 수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여하튼 이런 식으로 김정일의 경제개혁은 거의 10년 과정을 거쳐서 쓱 사이클을 이렇게 시도했다가 준 경제관리 개선, 시장 경기까지 시도를 했다가 결국은 완전히 후퇴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의 경제개혁은 이 김일성의 경제개혁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요. 그 김일성의 세 차례 개혁은 외부의 경제개혁 짓에 대한 그런 파급 영향 때문에 시도한 거고, 김정일은 이건 자기 내부 모습 때문에 지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한 거예요. 정치적인 자신감도 뭐 정해야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긴 사이클도 두고 시도했다가 후퇴했죠.
이게 특징이야. 그 다음에 이게 2005년, 그러니까 김정일의 경제개혁이 변곡점이 2005년 초야. 2004년에 이제 그 준시장 경제를 김정일한테 건의를 했는데 김정일이가 그걸 사인을 비준을 하지 않는 거거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경제개혁 문제가 당과 내각에서 그거 가지고 이제 다투는데 이 과정을 내가 관료정치 현상으로 봅시다. 이제 관료정치 모델에 의하면 김정일이 정책 결정을 독점하지 못한다는 거야. 아무리 그 지도자이긴 하지만 지도자가 모든 부분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보나 시간이나 재원이나 이게 굉장히 제약돼 있어. 그러니까 뭐가 두드러진 부분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정책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이 어려운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정을 미루는 거야. 좀 더 두고 보자. 그래서 문제가 뭐가 있는지, 문제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놈은 A라는 얘기하고 B라는 놈 주장을 하면은 그러면 누가 옳은지를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기까지 이거 애매모호하게 그냥 내버려둬. 그렇죠? 아까 경제개혁 문제에 대한 내각과 당의 입장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뒤로 미루고 유보를 하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내각과 당 사이에 그러니까 이 갈등하고 타협해서 정책이 어느 쪽으로 흘러간다 이런 거지. 그래서 부각되고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관리 정치야.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정책이라는 게 대부분 이렇게 결국은 나중에 김정일 이름으로 지도자 이름으로 나가고 그 지시 이름으로 나가긴 하지만 그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 내막을 살펴보면 결정이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작용돼가지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작용됐을 뿐이지 그거를 실용의 이름으로 내보냈을 뿐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경제개혁이 시도됐다가 후퇴하는 과정을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현명 자세한 프리즘으로 내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김정일이가 2000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개혁 중요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정책의 입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개혁 의제는 굉장히 민감한 의제잖아요. 이거 반대파들이 내세운 의제야. 그래서 이 부하들이 경제개혁 합시다라고 의제를 내세우기가 어려워. 북한의 상황에서. 근데 여하튼 이렇게 혁신적인 경제개혁 의제의 입구와 출구는 이 지도자들이 관리를 해. 오픈, 김정일이. 경제개혁 의제를 한번 토론해라. 한번 실행해봐라. 이렇게 이제 오픈해 준 거죠. 7조치도만 갖고 오니까 이걸 지 이름으로 김정일이가 떠드는 거야. 7조치 발표하고. 시장도 정리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제 시장도 정리한 거지. 15조치도 기억하고. 이렇게 이제 경제를, 그러다가 이제 시장 경제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추진하는데, 어떤 결국은 내각은 처음에는 이제 김정일 지시에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뒀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를 조금 개선하자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고 정치 논리가 가미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당에서는 이게 문제 상황이 경제인데 이게 내각놈들이 정치 자기들이 다뤄야 할 문제를 뭐 개혁 개방을 해?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정치 문제고 뭐 특수 다리를 줄여? 이권을 줄여? 이것도 엄청난 정치 문제인데 이 얘기를 하니까 당의 용도를 강조하고 그 주장을 한 내각 간부들을 이제 이 당 간부에 비해서 내각 간부는 별로 게임이 안 되는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힘이 내각 간부를 탁 밀으면 엎어지는 그런 힘도 없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왜 이 내각 간부들이 그런 주장을 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정일이가 박봉주한테 야 네가 경제개혁을 한번 해. 그 대신 다른 데서 뭐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게. 그래서 박봉주가 일하다가 뭐가 당에서 뭐라 그러면은 김정일한테 가서 일렀어요. 예컨대 그 장성택이가 2004년 12월인가 그때 한번 숙청 나가는데 수도건설 문제 가지고 그것도 이 박봉주가 이제 수도 평양 건설하는 데서 뭐까지 물자를 대라 했더니 장성택 부하가 장성택이 사인이 안 났다. 그래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이제 김정일한테 가서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김정일이가 장성택을 한동안 숙청 보냈지.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내각에 힘을 실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하고 관료 정치를 할 만큼 이게 이제 그 링에 올라설 만큼 그 힘이 커진 거지. 그러니까 이 관료 정치가 가능한 거지. 그게 없으면 게임이 안 돼가지고 내각은 개혁 조치를 권유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위기 상황이 되고 또 이 박봉주 입장에서는 이 김정일이가 자기를 데려다 총론시켰는데 자기한테 주민한 게 뭐냐면은 경제개혁을 제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안 하면은 지도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거고.
또 개혁을 하다 보면은 이 당이나 내각의 반발로 자기가 또 잘릴 것 같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야. 그럴 바에야 지도자 동지의 지시에 충실해가지고 당하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해서 과감한 개혁 조치를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일종의 관리 정치 현상이. 그러니까 이제 당이 보니까 내각이 덤벼? 나하고 뭐 한판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사도 하고 그 김정일이가 계속 도박사 미련 갖고 내각을 도와주니까 이게 쉽게 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상황을 자꾸만 조작해. 돈벌이 폐해 사건. 이 돈벌이에 문제가 많다. 이게 잘못하면 정치적 문제가 있고 나라는 망가진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김정일한테 밀고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일이가 이제 당의 말을 듣고 개혁 조치를 처리하고 시장을 비사유지 서식지로 규정을 해서 개혁 조치를 후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정책의 입구와 출구는 김정일이가 했지만 그 과정에서는 경제개혁을 선택하고 후퇴하는 과정에서는 당과 내각이 김정일을 사이에 두고 서로 게임한 거야. 그러니까 이 관리 정치잖아요. 이게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잘 분석을 하면 도처에 이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게 돈벌이 폐해 사건이 도대체 뭐냐 이 얘기를 좀 할 건데, 그러니까 이 경제개혁이 선택됐다가 답보, 이게 진도가 안 나가고 결국 후퇴하는 과정을 다시 또 현빙으로 자세히 보면 당에서 이제 이렇게 2006년에 내각의 비리를 적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지. 개혁수도 조절하고 법봉지를 내줬고 이 당이 이제 경제를 주도한 거야. 당 입제. 그다음에 이제 2007년에는 돈벌이 폐해 사건이 이제 생겼어. 그래서 경제 개혁이 이게 경제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다라는 얘기를 이제 김정일한테 인식시키는 거야. 세 가지. 하나는 2007년 1월에 그 누꼬리 교역 사건을 김정일한테 보고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내각에서 이 광산물을 채굴해가지고 이 값비싼 좋은 거는 북한에서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원강을 누꼬리라는 게 뭐냐면은 싼 값이라는 뜻이에요. 싼 값. 그러니까 누꼬리, 그러니까 싸구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산물이나 수산물을 이 중국의 내각 간부들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그 장사꾼들이 결국은 이제 그 공장 기업소나 혹은 이런 사람들의 권한을 이관했으니까 이 권한을 이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역하는 업자들이 싼 값에 중국 가서 팔더라. 그래서 단둥 사람들을 북한이 매겨 살리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노발대발하지. 그래서 국가의 이익은 안중에 없고 단둥을 매겨 살리는 그런 그 기망 행위를 했다고 김정일이가 분노를 하는 거야. 동시에 뭐냐면은 중국에서 이 싸구려 가짜 생필품 이거 사다가 농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판다는 거야. 그러니까 광산물은 싸게 갖다 팔고 중국의 값싼 생필품은 값싸게 사들여가지고 주민들한테 비싸게 판다는 거야. 이게 누꼬리 교역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 교역을 장려했더니 이따위 짓이 벌어진다는 거지. 두 번째, 7월 달에 구호나무 벌목. 구호나무라는 게 아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경북도에 거기는 이제 비교적 산림이 울창한데 그 옛날 거기에서 김일성 아까 갑산파 전부 한경북도죠. 그래서 빨치산 운동을 하다가 거기 나무에다가 항일 투쟁에 관한 구호를 새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유적지. 그 구호나무를 막 발굴해요. 그래서 김일성이 이 만주에서 이 북한에까지 들어와가지고 항일 운동을 벌였다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구호나무를 막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유적으로 만들고 하는 거를 해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제 돈벌이를 장려하다 보니까 각 공장 기업소마다 알아서 돈벌을 하고 하니까 이 한복 한경북도 연사군인데 거기서 이 원목을 갖다가 중국에 갖다 팔면서 구호나무가 새겨진 원목도 밀매하더라 하는 사건이에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지. 그러니까 이게 돈벌이를 장려를 했더니 이런 사건마저 생기더라. 이게 누가 이 원목 그 교역사업 누가 했냐면은 장성택의 부하들이 했어요. 888 능랑가 하는 회사에서 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장사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장성택이 모아가지고 원목을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걸 했지. 나중에 장성택이가 그 채용당하잖아요. 2013년 12월에. 그때 장성택의 재행 가운데 이때 공원암 골목 사건 이것도 다시 들춰져요. 여하튼 이런 사건. 그 다음에 시장 장생용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청진의 수남시장이라고 굉장히 큰 시장이 있는데 거기 시장 관리소장이 장세를 이제 매대에서 받아들이잖아. 뭐 한 달에 700만 원 뭐좀 이렇게 북한 돈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서 매달인지 매일인지 50만 원씩 이게 이놈이 횡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달러가 유로화가
나중에 중앙당에서 조사를 해가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런데 이 서남시장 관리소장이 장세를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횡령한다는 사실은 여러 번 신속 함경북도 도당에도 밀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 함경북도 도당의 조직부장이라든가 경찰국장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다 연루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알려지가 않으니까 중앙당에 이제 신소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중앙당에서 조사가 나와가지고 그 관리소장과 함경도 도당 조직부장, 그 다음에 뭐 서현정 국장인가? 하여튼 뭐 이 경찰 간부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청돼요. 이렇게 연이어서 이 돈벌이를 장려했더니 누꾸리 교역, 구호나무 밀매, 장세 횡령 이런 부작용이 생기더라 하는 거를 당에서 자꾸만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확대시켜서 그래서 이제 부각한 거죠. 돈벌이 폐해를. 그래서 이제 김정일도 이게 돈벌이를 장려했더니 결국은 국가 돈은 별로 돈주머니는 비고 지방에만 혹은 돈벌이 하는 사람만 이익이 되고 비사회주의가 확장되는구나 하는 거를 뭐 이게 알려져가지고 시장 통제를 하고 결국은 이제 개혁 전문 후퇴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이라는 게 이거 만들어지고 혹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김정일의 개혁. 2011년 올해가 김정일이 죽은 지 12월 달 되면 딱 10년. 그러니까 올해가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0년 차예요. 앞으로 12월쯤 되면 딱 10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가 지금 84년생.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만 나이로 37살이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승계를 했는데 이때 이제 김정일 장례 치르는 거야. 이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수송 없어졌어. 자, 그런데 2011년 12월 28일 날 12.28 담화라는 걸 김정은이가 해 이제 10월 28일 날은 2012년 12월 17일 날 김정일이가 죽고 19일 날 죽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28일 날 장례식을 치렀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평양에서 치르고 난 뒤에 김정은이 당간부를 모아놓고 장례 잘 치렀다. 인민들이 많이 슬퍼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당간부들 앞에서 한 얘기가 이게 12월 28일 담화예요. 근데 그때 정책에 관해서 김정은이가 먼저 얘기한 게 바로 이 얘기야. 김정은이가 경제개혁을 해야 되겠다. 장례 잘 치렀다는 얘기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 제일 첫 번째 한 얘기가 이놈이 당 지도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한 게 경제개혁을 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경제관리를 구체적인 계산, 수지타산이나 이윤계략을 도입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검은 시간이 없어서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을 맞춰라. 먹는 문제 풀어라. 뭐 이렇게 김정일이가 7조치 때 한 얘기, 13담에서 한 얘기가 비슷한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계획경제나 중앙집권적 통제경제에 한계가 있어서 뭔가 경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는 문제를 풀어라. 지금 평양에 보니까 남조선 상표가 붙은 마대자루가 막 돌아다닌다. 우리 쌀 준 마대자루 있잖아요. 비닐 마대 그게 튼튼하니까 사람들이 비 오면은 그거 가지고 이게 비를 피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마대자루가 이게 남조선 우리 이게 붙은 마대자루가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남조선이 지원을 받아서 먹고 살면서 노동당 만세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짜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서 노동당 만세를 부르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개혁을 하라. 지시래. 이 얘기는 좀 읽어줘야 되겠다. 경제간부가 경제관리 방법에 관해서 무엇을 좀 어떻게 해보자고 의견을 내면 일부 당간부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문제시한다. 자본주의 경제 방법을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간부나 경제학자들이 경제관리를 개선할 때 대하여 뭐 어떤 생각이 있고 그래도 얘기를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당에서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좌파, 그러니까 저쪽으로 말하면은 자본주의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할까봐. 그러니까 얘기를 뭔가 경제가 문제가 많아서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경제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지 머리를 쓰고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이게 참아 해방하니까 대책이 없다. 그래서 이제 경제개혁을 개혁하는 방법을 연구 완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개혁 의제는 이미 김정일 때 시도했다가 2007년, 2005년서부터 후퇴하기 시작해서 김정일이 결론을 내렸죠. 경제개혁은 해서는 안 된 걸로 여러 가지 담화를 발표해서 경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만약 김정일이 살아있었다면 경제개혁 문제는 다시 떠오르지가 않아. 그런데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가 지도자가 되고 난 뒤에 뭐 모르고 이 친구가 그런 거야. 이 스위스에서 이제 자본주의에 살다가 한국에 북한에 와보니까
이게 뭐 이상하거든. 그리고 인민들은 먹고 살지 못하고 자급자족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이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냐면 노두철 그때 국가기획위원장인데 노두철한테 왜 북한 경제가 개판이냐 물어봤어요. 노두철이가 가정교사인데 그다음에 박봉주도 그때 수송됐다가 다시 당 경호부부장인가 그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가 박봉주를 부부장으로 앉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당 경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화학공업상이니까 경호 물자의 대부분은 화학물 나일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봉주가 잘하는 걸 알고 그때 이 박봉주도 김정은한테 이제 좀 도와준 거지. 그래서 김정일이가 이제 물론 후계자 때 주로 군대 사업을 많이 이제 후계 학습을 했는데 당 경제에 관한 얘기를 조금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조금 배웠어요. 이 얘기를 한 거야. 이 얘기를. 그러니까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고 첫 번째 한 얘기가 경제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게 12월 28일 담화. 이게 이제 우리나라 6.28 담화라고 알려져가지고 6.28 담화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6.18 담화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12월 28일 담화가 잘못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개혁을 해요. 옛날에 북한 경제가 이게 그 김정은 집권 이전에 배급제가 붕괴되고 대포로 참새나 잡는 기업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대포로 그러니까 이 거대한 경제기업소가 공장기업소가 결국은 참새나 잡고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개미가 뼈다귀를 뜯어먹는 식으로 경제 관리한다 이런 얘기도 해. 얼마나 그러니까 인민들의 그 노동력을 개미가 뼈다귀를 뜯어먹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식의 아주 비효율적이고 뭐 그런 경제였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개혁을 하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2012년 4월에 김정은이가 권력을 이양받아요. 며칠 전에는 뭐 다시 총비서가 됐지만 그때는 총비서는 자기 아버지 김정일의 영원한 자리다 라고 남겨놓고 지가 당 제1비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국방위원회 위원장도 김정일한테 남겨놓고 하여튼 내각도 국가직도 집권하고 난 뒤에 김정일이가 여전히 이런 얘기를 해요. 인민소품을 많이 생기고 식량사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4월 15일 날 일병식 연설에서 우리 인민들의 허리띠를 다시는 조이지 않겠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각 책임 중심제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당이 아니고 내각이 전문성을 가지고 분권화 시장화시켜서 당의 사상적 자극 이런 방법이 아니고 물질적 자극, 인센티브, 원가 개념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경제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왜 김정일이가 그렇게 그랬을까? 아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본주의에 살았고 그래서 북한 경제의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자기가 지도자가 됐으니까 이제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가 집권하기 직전에 바로 화폐개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겼잖아요. 막 사람들이 반발하고 노동자들이 이탈하고 그 총리가 사과하고 그래서 박남기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을 김정은이가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혁의 개혁을 제기한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경제개혁이 이게 경제개혁을 하면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측근들, 당 간부들, 특권 계층의 기득권을 이렇게 양보해가지고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권력을 장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하는 점, 정치적 민감성, 이거를 아직 모르는 거야.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못 모르는 선부당이 뭘 잡는다고 먼저 이런 조치를 한 거죠. 자기 아버지도 다 시도했던 거거든. 당 간부들 계속 같아서 일러가지고 결국은 후퇴한 거잖아. 이제 그거를 김정은은 이제 못 모르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12년 초에 상무조를 구성해서 내각 책임도 강화하고 2012년 9월에 시범개혁안 발표해서 2013년에 확대하고 2014년 5월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조치를 확정하는 발표를 해요. 이런 식으로 개혁 조치를 해. 농업개혁도 해요. 아까 얘기한 분조제. 10명 내지 20명의 분조로 이 농토를 관리하는 방법에서 포전 담당제? 분조를 더 쪼갠 거야. 2 내지 5가구. 이 작은, 그러니까 일종의 가족농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작은 단위로 더 쪼개가지고 서로 경쟁시켜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량권을 줘가지고 개혁을 하게 해요. 분배 방식? 현금 분배에서 현물 분배 방식 바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곡물이 생산되면 그 절반 정도는 국가가 사가고 절반 정도는 농민들이 그 1년 동안 생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줘요. 그런데
국가가 수매하는 거는 국가가 수매하는 것이고 그 농민들이 생각해서 그 국가가 수매하고 하는 나머지 잉여 생산물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그거를 국가가 돈으로 사가지고 갔어. 사서 돈을 줬어. 농민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해당하는 분야를 자기 먹을 공물을 그러니까 현금으로 할당받는 거와 비슷하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의 쌀값과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의 쌀값과 국가가 그 거래하는 쌀값이 달라요. 시장의 쌀값은 굉장히 4,000원 이렇게 가. 근데 수매가는 40원 이것밖에 안 가. 그러니까 농민의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그 잉여 생산물을 그냥 쌀로 그냥 줘야 그거를 더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갖다 팔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현물 분배가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인센티브가 준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한 거야. 농민한테 인센티브가 더 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수매량을 지키겠다라고 해요. 수매량을. 국가가 그 니들한테 사가는 양을 제한하겠다고. 아무리 군량미 없는 해에서 뺏어가지 않겠다라고 해.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데 결국은 약속이 지키지 않아. 왜냐하면 많은 생산량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배급해줘야 군인이나 당간부나 뭐 이런 데는 배급해줘야 되는데 그 배급할 양을 국가에서 일반 주민은 뭐 지들이 먹고 살겠다지만 확보하면 안 하면 안 되니까 결국은 그래서 농업개혁을 했지만 약속이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농민들이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결국은 이제 이 농업개혁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거지. 그 다음에 기업개혁. 기업개혁의 핵심은 이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이런 것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개혁이 2014년 5월 30일 담화로 김정일이 담아야 의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가 되는데 기업개혁은 뭐냐면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는 게 뭐냐면은 공장기업소 개별 기업에 실질적인 경영권, 생산관리 책임감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에서 필요한 물자, 전략지표, 중앙지표라고 그래. 그거를 빼고, 그걸 굉장히 또 줄였어요. 그런데 이제 꼭 필요한 몇 가지를 빼고, 강제, 뭐 원유, 뭐 이렇게 몇 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각 공장기업소에서 알아서 계획하라. 또 알아서 뭘 하는 생산 주식권, 그 다음에 자기들 노동력을 조절하라. 그 노동자를, 직원들을 줄이고 늘리고, 뭐, 그 다음에 직제를 어떻게 조정하고,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합작, 무역, 그 다음에 그 생산하고 인용한 재정을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가격 재정권, 물론 이제 시장 수요 공급의 가격은 아니지만 변동 가격할 수 있게 해줬고, 뭐 이런 식으로 이 공장 기업체의 시장, 그러니까 기업체를 고용할 수 있는 경영권을 대폭적으로 이용했어요. 그 대신 니들은 증산을 해서 경제를 활성해가지고 많은 생산을 좀 늘려라. 대신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대폭적으로 권한을 줄 테니까 공장 기업체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좀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되라 이라는 얘기예요. 대신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사회주의 기업 책임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식 사회주의 이런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공장 기업소에게 분권화를 했지만 소유제, 우리식 사회주의의 보류인 국유제라든가 농장에 대한 그 공용제 이런 거는 고수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들이 시행이 되면 원칙대로 되면 국공유제만 사회주의 방식이 남을 뿐이지 나머지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경제 활성화시키고 그거를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되라. 이렇게 한 게 5월 30일 다음의 핵심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이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가 결국은 김정은의 개혁 조치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지능경제, 국가가 시켜서 뭘 생산하라 하는 현물과제 이걸 대폭 줄였어요. 중앙지표를 줄였어요. 대신 기업소에서 알아서 기업소 지표, 농장에서 알아서 농장 지표 이걸 생산하라. 기업 농장의 시장은 이 사람들이면 시장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겠어. 옛날엔 몰래 국가에서 시장이 이게 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서식이기 때문에 국가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데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도 좋고 시장과 같이 해도 좋고 그러니까 시장을 사실상 제도화한 거야. 경영활동 보여야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자율성, 아까 뭐 이런 자율권도 주고 이렇게 대폭적인 권한을 이겨냈는데 이것 역시 북한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시장화, 아까 그 김정일이가 시장화를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하고 하는 전후로 해서 시장을 통제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고 김정은이 집권하고 내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발달해야 될 때. 그러니까 공장기업소도
결국 시장을 활용해서 시장에 편성해서 공장기업소가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그 법과 경제가 운영되는 현실은 괴리 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사후적으로 법으로 인정한 거야. 제도한 거지.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혹은 반합법적으로 공장기업소에서 돌아가는 거를 결국은 이제 인정, 법 제도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장기업소는 이제 마음 놓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를 제도화, 현실과 제도의 궤를 맞춰준 게 이제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개발부, 이건 뭐 스물 몇 개를 만들었는데 이거 효과 전혀 없어요. 이거는 핵 미사일 막 하니까 누가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형식인 거야. 경제개발부를. 근데 굉장히 많은 지방에서 만들어. 왜 그랬냐면은 이게 이제 김정은이가 그랬어요. 개성공단을 보더니 야, 이 개성공단이 참 좋은 거거든. 5만 명이나 되는 그 노동자들을 가둬놓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1년에 1억 불씩 김정은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 그 다음에 그 굉장히 많은 개성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제대로 먹고 사는 거야. 국가가 돈을 안 들여도 세금을 투자 안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먹고 살게 돼. 그리고 또 국가에서 렌트 그 많은 돈을 벌어들여. 그게 김정은이가 그랬어요. 이 개성공단 같은 거를 각 도시마다 하나씩 만들어라. 도마다. 그러면 세금도 안 그려도 되고 제 돈 주머니 외환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근데 이미 그때는 개성공단이 이제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 미사일 실험하지 않고 경제 개방을 하고 이렇다면 이게 실효성이 있죠. 근데 핵 미사일 실험하고 막 제재가 가중되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떠드니까 지방에서는 김정은이가 한 얘기니까 실행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구를 만들고 결국은 효율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내가 들었냐면 외교관 했던 넘어온 태용호 책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태용호가 갑자기 특구를 만들려고 지도당국자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런 아까 개성공단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각 도별로 이걸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건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책에서도 해요. 여하튼 이거는 나중에 이제 북한이 핵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개방을 하면 실질적으로 투자가 들어가면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일에서 경제 개혁을 이제 하는데 근데 김정은이가 딴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2년 연초에 김정은이가 경제개혁 집권한 12월 달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었고 그 다음에 집권을 했는데 집권하자마자 이제 경제개혁을 하라고 지시해서 그룹바도 만들고 경제를 하는데 9월 달에 말이에요. 2012년 9월 달에 경제개혁을 주장하지 마라. 경제개혁을 하겠다고 혹은 중국처럼 뭐 해보자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무덤까지 파가지고 그 처벌해라. 뭐 이렇게 딴소리 아주 그 상반되는 주장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김정은의 입장이 바뀌는 거야. 그 2009년 9월 이후부터 그 다음에 2013년 3월에는 병진노선이라는 게 경제와 핵을 같이 발전시키자는 병진이지만 사실상 핵 개발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 경제를 유예시킨 노선이야. 이 돈벌이가 되면은 핵이 무슨 병진노선은 그러니까 핵 개발 우선 노선이야. 이거 주장하고 장소택 수청하고 그래서 2014년 내내는 정치적으로 이 숙청하는 사업을 굉장히 강화해. 2015년에는 당창을 집도 행사했고 2016년 지금부터 5년 전에 7차 당대를 했고 정치 행사가 했죠. 2016년서부터 16, 17, 15년서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핵실험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다가 2018년에 들어와서 이제 트럼프하고 우리하고도 마찬가지지만 김정은이 노선 변화를 선언하고 새로운 전력 노선을 발표하고 청산회담을 막 하고 그랬죠. 2018년에. 그랬다가 2019년에 그게가 지체됐다가 작년에는 더 지체가 됐고 제재는 가중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그러다가 지난 1월 달에 며칠 전까지 8차 당대를 해가지고 새로운 노선을 발표했어요. 이렇게 이제 김정은의 정책 노선이 이렇게 흘렀는데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볼 것이 2012년 그 가을에 왜 김정은이가 경제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바꿨느냐 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2년 9월에 김정은이가 경제개혁 의제를 지가 의제를 말해요. 정책 의제를 열어줬잖아요. 연구를 해봐라. 마음 놓고. 자본주의라고 처벌하지 않을게. 색안경 끼고 보지 말라고 그럴게. 딴지 걸지 말라고 그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경제간부 학자들한테 연구하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9개월쯤 되니까 거꾸로 딴 생각 얘기를 하거든. 여기 있는 것처럼 중국 개혁개방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이미 자기 아버지 때 경제 노선 확정됐다. 경제정책 확정됐으니까 시비하지 마라. 허튼 소리 하는 데는 벌초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 이게 이제 이 내각 책임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권력기관 간에 옛날에 선구정치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많이 이권이 편중됐어. 그걸 당 중심의 정치도 하고 내각 책임제를 하면서 이권을 조정을 했거든. 이권 조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권 다툼이 막 생겼어. 그래서 이제 그
총참모장 이용호도 7월 달에 수청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아직 그 개혁 주장을 막 왜냐면 다양한 얘기를 해보라고 막 그랬으니까 개혁을 주장하는 그런 신소가 물부터 오는 거야. 그런데다가 김정은이 뒤늦게 이제 당 간부한테 자기 아버지 때 경제개혁을 했다가 돈벌이 폐해가 일어났고 이런 사건을 뒤늦게 들은 거야, 이게. 그리고 결국은 경제개혁을 하면은 당신의 권력이 지금 잘리는 거고 정치는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김정은이가 뒤늦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개혁 의제를 처리하고 이제 제한된 범위 이미 시작했으니까 거기 그 정도까지만 해라.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고 제한된 경제개혁. 그러니까 김정은 때도 초기에는 아주 좀 열어주다가 결국은 절충주의 경제개혁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제개혁이 제동에 걸리고 경제간부들도 이제는 김정은이가 또 딴 얘기를 하니까 그럴 줄 알았어. 경제간부들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럴 줄 알아가지고 사실은 혁신적인 조치를 잘 내놓지 않았는데 역시나 김정은도 마찬가지라는 걸 당국 이 내각 가운데 알게 돼서 경제개혁을 신중하게 결국은 제한적으로 이미 현실적으로 시행된 것만을 제도하는 수준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개혁이 역시 제한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5월 30일 발표된 경제개혁도 개혁 조치 자체가 아주 철저하지 못했어. 시장에 대한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아. 시장을 인정해줘야 되고 시장을 의존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동가격제 이게 시장 가격제랑 다른 개념이에요. 국가가 가격을 등록하게 하고 기준가격을 제정해주고 그러니까 가격을 탄력적으로 하긴 했는데 그게 굉장히 제한돼 있죠. 아까 이것처럼 곡물도 농민들이 생산한 이용물을 시장 못 팔게 하고 이렇게 결국은 국가가 북한의 당국이 결국은 언젠가는 시장을 없애고 국가가 경제를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경제를 한 거죠. 철저하지 못했어. 소유재를 계획하지 않은 건 아까 얘기했죠. 특권 경제도 남아있고 설사 이 정도도 비교적 파격적인 경제개혁 조치를 했는데 두 번째는 그나마 경제난이 심화되니까 제재가 있고 뭐 이 물자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계를 새로 만들었는데 기름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개혁 조치를 그나마 했는데 그 2016년 이후에 김정은이가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하니까 제재가 심화되고 그러니까 북한에 물자가 부족하고 공장기업소 가동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경제개혁이 이거 불필요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그나마 덜하는 것도 얘가 군대 핵미사일 개발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잉여들이 전부 거기에 투자가 되고 그다음에 정치 행사나 뭐 이럴 때 뭐 이게 사람들 동원하고 그다음에 뭐 열병식 하는데 군인들한테 뭐 갖다 내라 그다음에 뭐 홍수 피해 났으니까 거기 가서 동원하고 뭐 이런 식의 그 동원이 빈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개혁 조치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제도는 만들어졌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대에 걸쳐서 경제개혁이 시도됐지만 이 독재자들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완고성은 비록 갈지자처럼 이렇게 조금씩 진도가 나가긴 나가요. 그렇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 모두 쿠바를 빼고 북한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개혁을 안 한 나라가 없어. 쿠바는 그나마 그래도 관광을 완전히 개방했어요. 정적으로 굉장히 다원화되고 근데 이제 아주 그 가장 전통적인 이 경제 관리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저 북한입니다. 그때 당대회 했는데 당대에서 개혁 조치가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5차례 경제개혁을 했고 그런데 그 경제개혁 과정이 거의 패턴이 비슷하다. 정치적인 요인을 먼저 고려하고 정치로 문제가 없다면 뒤늦게 지체. 그래서 그것도 철저하게 경제를 한 게 아니고 절충적으로 적당히 하더라.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경제개혁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다. 그래서 그런 행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정책 결정 과정의 이면을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정책은 의제 개방은 지도자가 하지만 초기 과정은 내각이 과거의 선배들이 했던 행태 수준에서 혁신적이지 못하게 이렇게 조직 행태적으로 했다가 문제가 심각하고 지도자가 비판한 그때 가서 혁신적인 조치 또 당하고 싸워가면서 권력정치 방식으로 했다가 결국은 이게 당하고 갈등해서 후퇴하는 이런 패턴이 다시 전부 반복됐다 하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사이클을 그린 거예요. 달라진 점은 최근에 이렇게 사이클이 이 개혁 조치의 폭이 심해지고 빨리 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 단위로 경제 개혁 조치가 시도됐어요. 그래서 2010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도됐고 지금 10년이 흘렀는데 그래서 당대에 북한의 경제가 위기가 굉장히 밑으로 좀 처진 상태야. 다시 과감한 경제 개혁이 시도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되지 않으면 북한 경제는 다시 나라로 떨어지는 그런 패턴인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엊그제 당대회를 했어요. 8일간. 당대에서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 뭐 길게 하고 사상 비판도 많이 하고 북물 협의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보여줬는데 핵심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절반 이상 차지했어. 그래서 2016년 7차 당대회 때에도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이름이 달라 5개년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지난해 김정은이가 경제 실패를 자행하면서 이거를 이제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야. 그 목표를 현실로 해가지고 금속, 화학 이 부분 우선해서. 그러니까 금속, 이 기계를 만드는 게 금속이잖아요. 기계를 만드는 물자. 그러니까 기계 공업의 식량이 금속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철강제 생산이 안 돼가지고 북한의 기관 공업에 식량이 없다는 거예요. 철강제가. 그러니까 이 물자가 기관 공업을 활성화시키는 물자가 기관 공업의 식량에 해당하는 이 철강제가 없다는 얘기지. 화학? 이거는 이제 경공업 제품에 올리고 그래서 이거부터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의식주도 개선하고. 근데 방법은 아까 얘기한 좀 더 과감한 개혁 조치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거는 정치적으로 기득권층의 권한을 축소하고 김정은의 독재 정치의 비판적인 생각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결국은 재력행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될 수가 있나? 제조천이 지속되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여전히 또 국방공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대요. 아시다시피 핵 잠수함 뭐 며칠 전에 열병시에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병진 노선을 강화된 물자는 경제는 개판인데 국방공업은 더 발전시키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없는 살림에 경제 쪽으로 국방공업 쪽으로 잉여를 많이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전반적인 활성화 될 리가 있나.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호주의에서 우리 관계를 하고 미국하고는 핵보유국 입장에서 대응하겠다 한 게 이제 그제까지 당대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뒷얘기도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같은 통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세습 지도자지. 그러니까 정통성이 자기 아버지에 있기 때문에 정책을 100% 바꿀 수가 없어요. 180도 이렇게 전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김정은은 뭐뭐로 경제개혁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이게 자기 당감원한테 얘기 들으니까 큰일 났거든. 그래서 원위치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 개혁 조치를 하지만 아주 그게 제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결국은 북한은 개혁 개방은 유일 독재 체제와 반비례하는 거야. 유일 독재 체제를 강할수록 개혁 개방의 여지는 줄어드는 거예요. 핵 보유도 마찬가지. 핵 보유도 이게 자기 아버지 때부터 유은이 핵 보유야. 그래서 핵 포기를 하고 비핵화할 가능성도 이 전제적인 정치, 1인 독재가 폐기되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이나 핵 포기를 못할 거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죠. 물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북한의 정책을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굉장히 어렵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다양하게 구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